능력 없으면 나가요. 여기가 자선단체입니까? 대낮 사람들이 오가는 복도 한가운데서 큰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신임 물류혁신 본부장 박상호였습니다. 그는 벌겋게 상기된 얼굴로 하얀 사직서 봉투를 한지원의 발밑으로 거칠게 내팽개쳤지요. 바닥에 떨어진 봉투 위로 주변 직원들의 따가운 시선이 쏟아졌지만 박상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만한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한지원은 아무런 변명도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굴욕감에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지요. 그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들어 박상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소설을 읽다가 이미 결말을 다 알아버린 사람처럼, 혹은 거대한 비극의 시작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사람처럼요. 그 고요한 눈빛에 박상호는 순간 흠칫했지만 이내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박상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내던진 것이 단순한 계약직 직원의 사직서가 아니라 회사의 모든 수출입을 가능하게 하던 가장 중요한 설계도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불과 사흘 뒤 그는 이 순간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게 됩니다. 도대체 그녀가 가진 비밀은 무엇이었고 이 오만한 본부장의 운명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 이야기의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시청해 주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성을 다해 감사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인생의 큰 깨달음과 묵직한 전문성의 무게가 무엇인지 느끼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그럼 이야기는 어느 무더운 여름날의 성진 정밀 사무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진 정밀 물류팀 사무실은 언제나 낡은 종이 냄새와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팩스 기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누런 서류 봉투들이 책상마다 산처럼 쌓여 있던 시절이었지요. 그 혼란의 중심에 한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32의 계약직 사원이었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의 모든 수출입 흐름을 꿰뚫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컴퓨터 시스템이 고도화되지 않았기에 모든 변수는 결국 사람의 머리와 손끝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지원의 책상 위에는 항상 손때 묻은 청색 수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동남아시아 주요 항구의 비공식 통관 절차와 선박 회항 경로 15개가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특히 베트남 하이퐁 항구의 복잡한 통관 로직 4단계는 오직 지원만이 풀어낼 수 있는 암호화도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대형 컨테이너 10개가 현지 통관 지연으로 묶였다는 급보가 날아왔습니다. 팀원들이 당황하며 영문 서류를 뒤적일 때 지원은 차분하게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녀는 현지 대리인에게 전화를 걸어 영어로 상황을 설명하며 조용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서류상의 수치보다 중요한 건 현지의 기후와 관습,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라는 걸 지원은 몸으로 익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물류가 정상화되었다는 회신이 왔고 팀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원에게는 일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전문성의 공간에 거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본사에서 물류혁신이라는 명목으로 내려온 신임 본부장 박상호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번쩍이는 구두 소리를 내며 지원의 책상을 훑쳤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주목한 건 지원이 방금까지 보고 있던 그 낡은 청색 수첩이었습니다. 박상호는 눈살을 찌푸리며 수첩을 손가락으로 툭 쳤습니다. 이 구시대적인 쓰레기들은 다 뭡니까? ERP 시스템 도입한다고 본사 지침 내려간 거 못 들었어요? 지원은 고개를 들어 박상호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수첩이 아니라 회사가 10년 넘게 쌓아온 실전 데이터의 결정체였습니다. 하지만 숫자로만 세상을 보는 박상호에게 그것은 그저 당장 치워야 할 비효율의 상징일 뿐이었습니다. 박상호 본부장의 이른바 물류혁신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는 부임 일주일 만에 사무실의 모든 수기 장부를 폐기하라는 명령을 내렸지요. 최신 물류관리 프로그램인 ERP 시스템을 도입했으니 이제 모든 것은 모니터 속의 숫자로만 증명되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온도는 박상호의 차가운 숫자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원은 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시스템의 허점을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본부장님, 새로 도입된 시스템은 베트남 하이퐁, 항구의 우기철 침수 상황이나 현지 노조의 비공식적인 작업 중단 변수를 계산하지 못합니다. 그런 예외 상황이 발생하면 물류 비용이 순식간에 20% 이상 치솟을 수 있습니다. 지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현장에서 뼈저리게 익힌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상호는 지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코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지원의 책상 위에 놓인 청색 수첩을 낚아채더니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허공에 흔들어 보였습니다. 한지원 씨, 당신 같은 사람들이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회사의 발전을 가로막는 겁니다. 이런 너덜너덜한 종이 쪼가리에 적힌 게 무슨 데이터입니까? 이건 그냥 당신의 주관적인 기억일 뿐이에요. 박상호는 수첩을 단 한 페이지도 훑어보지 않은 채 사무실 구석에 놓인 쓰레기통 옆으로 툭 던져버렸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지원의 10년 세월이 바닥에 나뒹굴었지요. 주변 직원들은 숨을 죽인 채 눈치를 보았고 무거운 정적이 사무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박상호는 책상을 탁 소리나게 치며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았습니다. 앞으로 ERP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정보는 정보가 아닙니다. 물류 비용 5% 절감을 위해 모든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세요. 예외는 없습니다. 박상호는 오만한 뒷모습을 보이며 본부장실로 사라졌습니다. 지원은 바닥에 떨어진 수첩을 조용히 주워들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는 그녀의 손길은 의외로 담담했지요. 화를 내기보다는 안타까움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미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는 박상호의 맹신이 머지않아 회사의 거대한 혈관을 막아버리는 치명적인 독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일주일 후 지원이 우려했던 비극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베트남 현지의 갑작스러운 기습폭우로 하이퐁 항구의 통관 업무가 완전히 마비된 것이었지요. 박상호가 맹신하던 ERP 시스템은 현지의 돌발 상황을 실시간으로 반영하지 못했고 사무실 모니터에는 여전히 정상이라는 초록색 글자만 평온하게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00억 원 규모의 수출 물량이 항구 바닥에 묶여 매일 수천만 원의 연체료를 발생시키며 썩어갈 위기에 처해 있었지요. 당황한 박상호는 현지 대리인과 연락을 시도하며 영어로 상황을 설명해 보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현지의 복잡한 관습과 비공식 로직을 무시한 그의 강압적인 태도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그는 지원이 경고했던 우기철 변수를 떠올렸지만 자신의 오판을 인정하는 대신 분노의 화살을 엉뚱한 곳으로 돌렸습니다. 점심시간 직전 사람들이 북적이는 사무실 복도 한가운데서 박상호는 지원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의 손에는 미리 준비한 듯한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지요. 그는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얼굴을 벌겋게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한지원 씨, 당신이 평소에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하고 시스템을 방해해서 일이 꼬인 거 아닙니까? 능력 없으면 나가요. 여기가 무슨 자선단체인 줄 압니까?
박상호는 말을 마침과 동시에 사직서 봉투를 지원의 발밑으로 사정없이 내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봉투 위로 동료들의 경악 섞인 시선이 꽂혔습니다. 박상호는 씩씩거리며 그녀를 멸시하듯 쳐다보았지만 지원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몸을 숙여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박상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은 분노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조용히 짐을 싸는 사람의 평온함에 가까웠습니다. 지원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낡은 청색 수첩과 개인 소지품을 챙겼습니다. 그녀가 회사를 나서는 뒷모습 위로 박상호의 오만한 고함은 여전히 복도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10년 넘게 자신의 손때가 묻은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청색 수첩 하나와 작은 화분, 그리고 몇 권의 전문 서적을 담은 상자는 의외로 가벼웠지요. 동료들은 박상호의 눈치를 보며 쉽게 다가오지 못했지만 그녀가 사무실 문을 나설 때 누군가 조용히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안도감이 아니라 거대한 폭풍을 앞둔 본능적인 불안의 소리였습니다. 지원은 정문을 나서며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하이퐁 항구의 붉은 신호등이 선명하게 켜지고 있었습니다. 지원이 떠난 첫날, 박상호는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지원의 빈자리를 보며 이제야 사무실이 현대적으로 깨끗해졌다며 큰 소리를 쳤지요. 하지만 그 평화는 채 2시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베트남 현지 물류 대리점에서 다급한 팩스가 날아온 것이었습니다. 통관 서류 4단계 중 2번째 단계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여 모든 컨테이너가 압류될 위기라는 내용이었지요. 박상호는 자신만만하게 ERP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에는 알 수 없는 오류라는 영문 메시지만 깜빡일 뿐이었습니다. 시스템은 규격화된 데이터만 읽을 줄 알았지 현지 세관원들의 변덕이나 기상 악화로 인한 비공식적인 통관, 경로 변경 같은 살아있는 정보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급해진 물류팀 대리가 박상호에게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본부장님, 한지원 씨가 관리하던 현지 연락망과 비공식 로직이 없으면 이 건은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매시간 1,000만 원 이상의 채설료가 쌓이고 있습니다. 박상호는 책상을 쾅 치며 화를 냈습니다. 시스템이 있는데 왜 사람이 필요합니까? 당장 매뉴얼 찾아봐요. 하지만 그 어디에도 매뉴얼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지원의 머릿속과 그 낡은 청색 수첩에만 존재하던 10년의 실전 교본이었으니까요. 성진 정밀의 핵심 혈관이 서서히 굳어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지원은 그 시각 집 근처 작은 공원에 앉아 10년 만에 찾아온 낯선 고요함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지원이 떠난 지 일주일이 흐른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성진 정밀 물류팀 사무실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지요. 책상마다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려댔고 현지에서 날아온 항해 팩스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박상호 본부장이 장담하던 ERP 시스템은 여전히 먹통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데이터 불일치라는 빨간색 경고 문구만 가득했지요. 현지에서는 통관이 막혀 선박들이 회항할 위기라는 소식이 들려왔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채설료는 이미 1억 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박상호는 본부장실 문을 걷어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시스템이 있는데 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까? 현지 담당자 당장 연결해요. 하지만 물류팀 대리는 울상이 되어 답할 뿐이었지요. 본부장님, 한지원 씨가 관리하던 비공식 루트가 아니면
하이퐁 항구의 세관원들은 아예 서류를 열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관습을 무시하고 기계적인 서류만 들이밀었던 대가가 지금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박상호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조금씩 깨달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오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원이 일부러 정보를 숨기고 나갔다며 그녀를 비난하기에 바빴지요. 한편 그 시각 지원은 조용한 카페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라이벌 기업인 미래 로지스의 정민우 대표가 앉아 있었지요. 정 대표는 업계에서 이미 소문이 자자했던 지원의 능력을 누구보다 먼저 꿰뚫어 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지원의 앞에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정중히 내밀었습니다. 한지원 씨, 저희는 당신의 수첩에 담긴 가치가 얼마나 거대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당신만의 전문성을 저희와 함께 증명해 보시겠습니까? 정 대표의 목소리는 박상호의 고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럽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지원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그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를 위한 진짜 무대가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미래 로지스에서의 첫 출근 날, 한지원은 화려한 환영식 대신 조용히 물류 상황판 앞에 섰습니다. 정민우 대표는 그녀에게 본부장급 정권을 위임하며 팀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회사의 모든 동남아 물류 흐름은 한지원 본부장님의 판단을 따릅니다. 그 말에 팀원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요. 당시 업계에서는 최신 ERP 시스템이 정답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원은 개의치 않고 품속에서 낡은 청색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박상호가 쓰레기라 부르며 내던졌던 하지만 10년의 현장 지혜가 응축된 보물지도였습니다. 그 시각 미래 로지스 역시 베트남 하이퐁 항구의 물류 정체로 비상이 걸린 상태였습니다. 기존 시스템상으로는 해결에 최소 2주일이 소요된다는 절망적인 보고가 올라온 상황이었지요. 지원은 차분하게 수첩을 펼쳐 현지 세관의 비공식 연락망과 자신만의 우회 경로를 가동했습니다. 그녀는 팀원들에게 막힘없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 시스템에 입력된 직항 노선은 잊으세요. 캄보디아 국경을 넘는 육로 우회로를 이용해 3단계 통관을 거치면 사흘 안에 물건을 뺄 수 있습니다. 팀원들은 반신반의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지원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따라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 주일이 걸릴 거라던 물량이 단 사흘 만에 무사히 통관을 마친 것이었지요. 이 과정에서 절감한 물류 비용만 무려 30억 원에 달했습니다. 정 대표는 활짝 웃으며 지원에게 진심 어린 신뢰를 보냈습니다. 한 본부장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현장은 그보다 더 정직하군요. 당신의 직관이 우리 회사를 살렸습니다. 지원은 묵묵히 수첩을 덮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수순인 성진 정밀의 필연적인 몰락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박상호 본부장은 여전히 모니터 속에 빨간 경고등과 싸우며 아무런 쓸모도 없는 명령만 내뱉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진정한 전문가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성진 정밀의 사무실은 이제 더 이상 일하는 곳이 아니라 시한폭탄이 돌아가는 대기실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회사의 명운이 걸린 최대 거래처 대한테크의 독촉 전화였지요. 대한테크는 핵심 부품의 선적 지연으로 인해 공장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매시간 5억 원에 달하는 손실배상금을 청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박상호 본부장은 모니터 속의 ERP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쉴 새 없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시스템상으로는 분명 선적이 완료되었다고 뜨는데 정작 현지 항구에서는 배에 싣지도 못했다는 상반된 정보만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박상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산팀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데이터가 맞아요. 아니면 저 현지 놈들 말이 맞아요? 당장 시스템 점검하고 오류 잡아내란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계적인 전산이 아니라 현장의 생생한 변수를 읽지 못하는 박상호의 무지였습니다. 그때 물류팀의 막내 직원이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본부장님, 예전에 한지원 씨가 있을 때는 이런 긴급 상황이 생기면 하이퐁 항구의 현지 담당자에게 바로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해결하곤 했습니다. 그분들과의 비공식 연락처와 상황별 대응 방식이 전부 그 청색 수첩에 적혀 있었는데 말입니다. 박상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쓰레기통 옆으로 내던졌던 그 낡은 수첩이 지금 200억 원대 위기를 막을 유일한 마스터키였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것이지요. 오만함이 불러온 대가는 이토록 참혹하고 무거웠습니다. 반면 미래 로지스의 분위기는 생기로 가득했습니다. 지원은 정민우 대표의 전폭적인 신뢰 아래 성진 정밀이 놓치고 있던 중소거래처들을 하나둘 흡수하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었지요. 그녀는 단순히 물건을 나르는 배송 업무를 넘어 각 항구의 특성과 현지 로직에 맞는 맞춤형 물류 솔루션을 제공하며 고객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정 대표는 지원의 책상 위에 놓인 청색 수첩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한 본부장님, 그 작은 수첩 하나가 우리 회사의 자산 가치를 수십 배는 올려주었군요. 당신을 모셔온 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지원은 그 칭찬에 담긴 진심을 느끼며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자신을 알아봐주는 곳에서 발휘하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전문가의 증명이라는 것을요. 성진 정밀의 긴급 이사회가 소집된 그날 회의실 안은 얼음장 같은 정적으로 가득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1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손실액이 적힌 보고서가 놓여 있었고 이사들의 서슬퍼런 시선은 모두 박상호 본부장에게 쏠렸지요. 박상호는 떨리는 손으로 ERP 시스템의 무결성을 주장하며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본부장님,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지 대리인들과의 소통에 일시적인 장애가 생겼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물류가 열흘 넘게 멈춰서면서 발생한 채선료와 거래처들의 연쇄적인 손해, 배상 청구액은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그때 한 이사가 책상을 내리치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이 단 한 명의 계약직 퇴사자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니 이게 제정신으로 할 소리입니까? 박상호는 입을 굳게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내쫓은 한지원이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회사의 시스템 그 자체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날 판이었으니까요. 반면 미래 로지스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성진 정밀에서 이탈한 대형 거래처들을 차례로 흡수하며 업계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있었지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먼지 쌓인 책상 구석에서 홀로 수첩을 뒤적이는 계약직 사원이 아니었습니다. 정민우 대표는 그녀에게 본부장이라는 직함과 함께 독자적인 물류전략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 정권을 부여했습니다. 지원은 자신의 청색 수첩에 담긴 하이퐁 로직과 동남아시아 각 항구의 특수성을 체계화하여 최첨단 시스템과 현장의 지혜가 완벽하게 조화되는 새로운 물류 플랫폼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제 미래 로지스의 물건을 맡겨야만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도착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성진 정밀의 거래처들은 하나둘 계약 파기를 선언하며 미래 로지스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지요. 박상호는 매일 밤 자신의 오판을 저주하며 지원의 이름을 의조렸습니다. 그는 뒤늦게 지원의 연락처를 수소문해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수신 거부라는 차가운 안내음만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전문가의 가치를 숫자로만 재단하려 했던 오만한 본부장의 몰락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숙명이 되어 성진 정밀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성진 정밀의 운명을 결정지을 최후의 통첩은 찬 바람이 몰아치던 초겨울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최대 거래처였던 대한테크가 물류마비로 인한 손실액 100억 원을 청구함과 동시에 공식적인 계약 파기를 선언한 것이었지요. 이 소식은 성진 정밀 전체를 거대한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사회는 즉각 박상호 본부장을 소환해 날카롭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숫자, 노름으로만 물류를 해결하려 했던 대가는 회사의 존폐를 가를 만큼 가혹했습니다. 당신이 내쫓은 그 여직원, 지금 미래 로지스에서 연봉 3배를 받고 본부장으로 일하며 우리 거래처를 다 뺏어가고 있다면서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데려오세요. 아니면 당신의 해임은 물론이고 민사상 책임까지 묻겠습니다. 이사장의 서슬 퍼런 고함에 박상호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그는 결국 마지막 자존심을 모두 팽개친 채 미래 로지스로 향했습니다. 한때 자신이 능력 없으면 나가라고 소리치며 사직서를 던졌던 그 여자를 찾아가 비굴하게 구걸이라도 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지요. 미래 로지스의 본사 로비는 성진 정밀의 침체된 분위기와는 딴판으로 생기와 활력이 넘쳤습니다. 박상호는 안내 데스크에서 한지원 본부장을 뵙고 싶다며 연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본부장님은 지금 대한테크와의 신규 물류 전략 회의 중이라 외부인을 뵐 수 없습니다. 박상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자신이 제 손으로 걷어찬 행운이 경쟁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자신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으니까요. 박상호는 로비 한 구석에 주저앉아 지원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지나가는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그는 이제 그런 것을 신경 쓸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1시간 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지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예전의 초라한 계약직 사원이 아니었습니다. 세련된 정장에 수십 명의 팀원을 거느린 업계 최고의 전문가다운 당당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지요. 박상호는 체면도 잊은 채 그녀에게 달려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지원 씨, 안희한 본부장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시스템에만 눈이 멀어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전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모시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구걸에 가까운 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걸음을 멈추고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박상호는 미래 로지스 로비 바닥에 무릎을 꿇을 기세로 몸을 굽혔습니다. 주변의 시선 따위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원의 구두 끝을 붙잡으려는 듯 손을 뻗으며 처절하게 애걸복걸했지요. 한 본부장님, 제발 성진 정밀로 돌아와 주세요. 연봉은 원하는 만큼 드리고 본부장 자리도 보장하겠습니다. 당신이 없으니 회사가 100억 원대 소송에 휘말려 공중분해될 위기입니다. 박상호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갈라져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복도 한복판에서 사직서를 내던지며 호통을 치던 그 오만한 기계는 온데간데 없었지요. 지원은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분노보다는 오히려 깊은 연민이 느껴지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어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회사를 나갈 때 시스템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큰 소리 치셨죠? 하지만 ERP 시스템은 죽어 있는 숫자를 읽을 뿐이지만 저는 그 숫자 뒤에 숨은 사람들의 마음과 현장의 공기를 읽습니다. 본부장님이 쓰레기라고 내던졌던 제 청색 수첩에는 하이퐁 항구 세관원들의 가족 관계부터 우기철마다 바뀌는 비공식 물류 경로까지 1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건 전적으로 본부장님의 선택이었습니다. 박상호는 입을 벌린 채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원은 비참하게 무너진 그를 뒤로하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사가 망해가는 건 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을 소모품으로 보고 현장의 전문성을 숫자로만 재단하려 했던 본부장님의 오만함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제 능력을 귀하게 여기는 곳에서 제 몫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지원은 박상호를 차갑게 남겨둔 채 우아하게 뒤돌아섰습니다. 그날 오후 박상호는 성진 정밀 이사회로부터 즉각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그에게 100억 원대 손실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시작하겠다고 공표했지요. 박상호는 비틀거리며 회사 정문을 나섰습니다. 자신이 지원을 내쫓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성진 정밀의 몰락은 업계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때 지역 물류의 중심이라 불리던 회사는 100억 원대 손실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갔지요. 박상호 전 본부장은 모든 재산을 압류당한 채 업계에서 영구히 퇴출당했습니다. 그의 오만함이 부른 결과는 이토록 처참했습니다. 반면 한지원은 미래 로지스의 부사장으로 파격 승진하며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낡은 청색 수첩은 이제 고도로 정밀한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로 변환되어 회사의 대체 불가능한 핵심 자산이 되었습니다. 하이퐁 항구의 복잡한 통관 로직 4단계는 이제 지원 프로세스라는 공식 명칭으로 불리며 전 직원이 반드시 학습해야 할 실전 교본이 되었지요. 미래 로지스의 창립 기념일이자 한지원의 독보적인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였지요. 지원은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수많은 업계 귀빈의 박수를 받으며 단상에 올랐습니다. 정민우 대표는 그녀를 회사의 심장이자 최고의 전략가라 부르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연회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며칠째 씻지도 못한 듯 낡은 양복을 입고 술 냄새를 풍기는 박상호가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며 비명을 질렀지요. 한 부사장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그 비참한 외침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요하고 당당한 시선으로 객석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박상호가 쓰레기라고 내던졌던 그녀의 전문성은 이제 수천억 원의 가치를 지닌 업계의 표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원은 축배를 들어올리며 생각했습니다. 전문가의 가치는 타인의 평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켜온 현장의 땀방울과 꺾이지 않는 자부심이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박상호가 보안 요원들에 의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 순간 연회장에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박수 소리가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오만함의 종말과 묵묵히 제자리를 지킨 진정한 실력자의 승리가 교차하는 눈부신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의 화려한 소음이 잦아든 며칠 뒤 한지원은 다시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널찍한 원목 책상에 최신형 컴퓨터가 놓여 있었지만 그녀의 손길이 가장 먼저 닿은 곳은 여전히 낡고 모서리가 다른 청색 수첩이었습니다.
누군가는 100억 원의 가치를 지닌 보물지도라 부르고 또 누군가는 업계 전설의 실전 교본이라 칭송하는 그 수첩을 지원은 가만히 쓰다듬었지요. 창밖으로는 활기차게 돌아가는 항구의 전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컨테이너가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그 풍경 속에 그녀가 30대를 바쳐 지켜온 정직한 땀방울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지원은 이제 자신의 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않습니다. 매주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물류 전략 강의에서 그녀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시스템의 효율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입니다. 숫자는 우리에게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지만 그 길을 실제로 걷게 해주는 건 현장의 사람들과 그들의 마음입니다. 데이터 뒤에 숨겨진 현장의 진실을 읽으세요. 그것이 대체 불가능한 전문가의 자격입니다. 지원의 강의를 듣는 젊은 직원들의 눈빛은 예전의 박상호 본부장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숫자의 편리함과 현장의 깊이를 동시에 존중할 줄 아는 새로운 세대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박상호 전 본부장의 소식은 가끔 들려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실패를 시스템의 오류라 탓하며 뒷골목 술집을 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자신의 오만함을 버리지 못한 그를 생각하며 지원은 짧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만약 그가 그날 지원의 수첩 단 한 페이지라도 진지하게 들여다보았더라면 그의 운명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오만한 무시가 있었기에 지원은 자신의 가치를 더 선명하게 세상에 증명해 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혹시 누군가에게 당신의 소중한 노력이 숫자 몇 개로 재단당하거나 능력 없으면 나가라는 차가운 무시를 당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당신이 쌓아온 시간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현장에서 묵묵히 견디며 기록해온 그 경험은 훗날 그 누구도 함부로 뺏어갈 수 없는 당신만의 청색 수첩이 되어줄 것입니다.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가는 세상 모든 한지원 씨들의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친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태수는 가족에게 가난해졌다는 이유로 버려졌습니다. 살을 애듯 차가운 바람이 불던 겨울밤, 진문이 그의 앞에서 굳게 닫혔습니다. 사업부도로 전 재산을 날린 그를 아내와 자식은 더 이상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옷가지가 든 낡은 가방을 문 밖으로 던지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이게 당신 옷이야. 다 챙겨서 당장 나가. 우리 인생까지 같이 망치지 말고. 문틈 사이로 아버지를 바라보던 아들의 눈빛에는 슬픔 대신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한 걸음 물러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제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나 친구들 보기 부끄러워 죽겠어. 그는 빗물 섞인 눈을 맞으며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자상한 가장이었고 성실한 사업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빚쟁이들이 들이닥치자 가족은 그를 방패막이로 내세운 채 마지막 남은 비상금까지 챙겨 그를 어둠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이 지켰던 모든 것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10년 뒤 그가 어떤 사람이 되어 돌아올지 말입니다. 이 이야기의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시청해 주시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는 2000년대 초중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여름날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한태수 씨는 작은 건설자재 납품 업체를 운영하며 남부러울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지독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그해 태수 씨는
여느 때처럼 현장을 누비며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건설 자재 업체를 운영하던 그는 가족의 행복이 곧 자신의 성공이라 믿으며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믿었던 거래처들의 연쇄 부도가 이어지며 태수 씨의 어깨는 날로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저녁 늦게 퇴근한 집안은 에어컨 바람으로 시원했지만 태수 씨를 맞이하는 공기는 그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아내 혜란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잡지를 뒤적이며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먼지 묻은 작업복을 입은 채 들어서는 남편이 마치 불청객이라도 되는 양코를 찡긋거릴 뿐이었습니다. 당신 현장 냄새 좀 안 나게 할 수 없어? 집안에 먼지 다 날리잖아. 요즘 사업이 안 풀린다고 하더니 옷차림까지 그렇게 궁상 맞아야겠어? 혜란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태수 씨는 멋쩍은 듯 땀을 닦으며 조용히 욕실로 향했습니다. 고된 하루를 보상받고 싶었던 마음은 차가운 물줄기 속으로 씻겨 내려갔습니다. 씻고 나온 그에게 이번에는 아들 지훈이가 다가왔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지훈이는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대신 짜증 섞인 요구를 먼저 내뱉었습니다. 아빠, 이번 달 학원비는 냈어? 친구들은 다 새 컴퓨터 샀다는데 우리 집은 왜 맨날 돈 없다는 소리만 해? 진짜 창피해서 학교를 못 다니겠어. 태수 씨는 아들의 말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자식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어 밤잠 설쳐가며 일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원망뿐이었습니다. 그는 식탁 위에 놓인 식은 밥상을 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입안이 깔깔해 도저히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식탁에서 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조금만 참자. 아빠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 곧 큰 대금이 들어오기로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하지만 돌아온 것은 혜란 씨의 비아냥거림이었습니다. 그녀는 태수 씨가 내민 몇 푼 안 되는 생활비 봉투를 보더니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본 것처럼 소파 아래로 밀어버렸습니다. 이런 푼돈으로 뭘 하라는 거야? 이럴 거면 차라리 들어오지 마. 당신이 구질구질하니까 나까지 구질구질해질 것 같으니까. 태수 씨는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하늘에 떠있는 달이 꼭 자신의 처지 같았습니다. 아내의 무시와 자식의 원망이 쌓여갈수록 그가 평생 지켜온 성은 조금씩 균열이 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태수 씨의 회사는 최종 부도 처리가 되었고 평생을 일궈온 공장은 하루아침에 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빨간 딱지가 붙은 사무실을 뒤로하고 집에 돌아온 날 태수 씨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위로가 아닌 서슬퍼런 칼날 같은 비난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집 앞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우자 아내 혜란 씨는 현관문을 걸어 잠근 채 남편을 복도에 세워두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문을 열어준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지독한 혐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저 무식한 인간들이 여기까지 오게 만들면 어떡해. 동네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잖아. 당신이 살든 죽든 상관없으니까 제발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태수 씨는 바닥에 떨어진 혜란 씨의 가시 돋친 말들을 묵묵히 삼켰습니다. 그는 거칠어진 손으로 아내의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소름 끼친다는 듯 몸을 피했습니다. 거실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아들 지훈이도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은 아버지를 부축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이는 아버지가 사준 값비싼 운동화를 바닥에 쾅쾅 울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이제 친구들이 나보고 부도난 집 자식이라고 놀릴 거 아냐?
차라리 아빠 같은 사람은 없는 게 나았어. 나 유학 보내주기로 한 건 어떻게 할 거야? 무책임하게 이게 뭐야? 자식의 입에서 나온 비수는 태수 씨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무력해졌습니다. 태수 씨는 무릎을 꿇고 가족들에게 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입을 떼기도 전에 혜란 씨는 안방으로 들어가 태수 씨의 어머니가 유산으로 남겨주신 감가락지와 패물들을 챙겨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내 거야. 당신이 망했어도 이거라도 팔아서 나랑 지훈이 살길 찾아야 하지 않겠어? 당신하고 나눌 돈은 1원도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마. 혜란 씨는 태수 씨를 밀치고 안방 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거실에 불이 꺼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집이었지만 그곳에는 더 이상 태수 씨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식구들의 거친 숨소리와 차가운 시선만이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빌려준 돈을 내놓으라는 빚쟁이들의 고함이 현관문을 뚫고 거실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공포에 질린 혜란 씨는 거실 불을 끈 채 숨을 죽이고 있다가 결심한 듯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태수 씨 앞에 내던졌습니다. 그것은 차갑게 인쇄된 이혼 서류였습니다. 태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지만 눈앞이 흐려져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장 찍어. 당신이랑 계속 엮여 있다가는 나랑 지훈이까지 신용불량자 소리 듣게 생겼어. 당신 하나만 없어지면 우리끼리는 어떻게든 조용히 살 수 있단 말이야. 혜란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송곳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태수 씨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고개를 돌린 채 젖은 목소리로 모진 말을 보탰습니다. 제발 좀 나가줘, 아빠. 아빠가 여기 있으면 저 사람들이 계속 우리 괴롭힐 거 아냐? 나 이제 고3이야. 내 인생 망치고 싶지 않으면 그냥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줘. 자식의 입에서 나온 모르는 사람이라는 단어는 태수 씨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는 힘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도 붙잡을 손도 없었습니다. 서류를 챙긴 혜란 씨는 기다렸다는 듯 태수 씨의 짐가방을 현관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빚쟁이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태수 씨의 등 뒤를 세게 밀쳤습니다. 가서 죽든 살든 마음대로 해.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당신은 이제 우리 가족 아니야. 차가운 식은땀 줄기가 온몸을 적셨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철컥 소리와 함께 도어록이 잠기는 소리는 세상이 그를 버리는 최종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태수 씨는 젖은 옷가지가 든 가방을 끌어안고 텅 빈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집안에서는 아내와 아들의 안도 섞인 속삭임이 들려왔고 창밖으로는 갈 곳 없는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족이라는 성벽은 무너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땀인지 눈물인지를 닦아내며 어두운 계단을 한 칸씩 내려갔습니다. 비바람은 그쳤지만 태수 씨의 가슴 속에는 그보다 더 지독한 한기가 몰아쳤습니다. 갈 곳 잃은 그는 낡은 가방 하나를 머리에 이고 낯선 공원 벤치와 지하철역 구석을 전전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10년 넘게 남부러울 것 없는 가장으로 살았던 남자가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린 현실은 그 어떤 악몽보다도 잔인하고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배고픔보다 그를 더 괴롭힌 것은 자신을 쓰레기처럼 버린 가족들의 잔상이었습니다. 태수 씨는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 매일같이 막노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나르느라 어깨는 진물이 났고 갈라진 손등에서는 피가 멈출 날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동료들이 모여 앉아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먹을 때면 그는
구석에 앉아 차가운 수돗물로 배를 채우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낡은 가구들이 가득 쌓인 작은 인테리어 목공소 앞을 지나가던 태수 씨는 멍하니 걸음을 멈췄습니다. 안쪽에서 묵묵히 나무를 다듬던 백발의 노인이 그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 노인이라 불리는 그 남자는 태수 씨의 초라한 행색 대신 무언가 간절함이 서린 그의 눈빛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태수 씨에게 다가와 툭 던지듯 말을 건넸습니다. 거기 젊은 친구 갈 곳 없으면 이리 들어와서 이 나무 토막 좀 잡아보게나. 눈빛을 보니 아직 죽을 때는 아닌 것 같구먼. 태수 씨는 홀린 듯 목공소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톱밥 가루가 날리고 진한 나무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그는 생전 처음 보는 거친 도구들을 마주했습니다. 자존심은 이미 길바닥에 버려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노인의 발치에 엎드려 울먹이는 목소리로 매달렸습니다. 제발 시키는 일은 뭐든 하겠습니다. 먹여만 주신다면 짐승처럼 일하겠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최 노인은 아무 말 없이 태수 씨에게 때 묻은 목공 장갑 한 켤레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태수 씨가 세상과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뒤 처음으로 마주한 타인의 온기였습니다. 바닥 중에서도 가장 깊은 바닥 그곳에서 태수 씨의 새로운 삶이 비로소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노인의 목공소에서 보낸 첫 1년은 태수 씨에게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때는 서류 뭉치를 만지며 결제를 하던 고운 손에 지독한 굳은 살이 박이기 시작했고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거뭇한 때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작업장 바닥을 쓸고 나무 더미를 정리했습니다. 찬물을 마시며 허기를 달래면서도 그는 단 한 번도 쉬고 싶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육체적 고통은 오히려 가족에게 버림받은 정신적 난도질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마취제였습니다. 최 노인은 그런 태수 씨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거대한 것을 가슴에 품고 죽어가는 불씨를 살리려는 남자의 눈빛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최 노인은 낡은 대펜날을 갈고 있던 태수 씨 옆에 앉아 툭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자네 나무를 다루는 게 아니라 꼭 세상을 다시 세우려는 사람 같구먼. 이 대펜날처럼 자네 마음도 너무 날만 세우다가는 결국 부러지게 마련이야. 태수 씨는 대펜날을 멈추고 붉어진 눈시울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저는 이제 돌아갈 곳도 저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제가 세운 건물들 사이로 그 사람들이 저를 우러러보게 만들 겁니다. 그때까지 제 심장은 이 나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날 이후 태수 씨의 배움에는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가구를 고치는 법을 넘어 건물의 뼈대를 세우고 공간을 설계하는 법을 독학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실 구석에 버려진 종이 박스 위에 그는 매일 밤 자신만의 성을 그렸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의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듯 그는 외국의 건축 서적들을 구해서 그림만이라도 외우며 머릿속에 집을 짓고 또 지었습니다. 최 노인은 그런 태수 씨에게 자신의 작은 거래처들을 하나둘 넘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낡은 집의 천장을 수리하거나 문짝을 교체하는 사소한 일이었지만 태수 씨의 꼼꼼함과 정직함은 금세 입소문을 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젊은 목수한 씨라고 부르며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이라는 이름의 복수가 완성될 때까지 그는 결코 그 송곳을 뽑아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지만
태수 씨에게 지난 3년이라는 시간은 피와 땀으로 빚어낸 인고의 세월이었습니다. 작은 목공소의 잡부로 시작했던 그는 어느덧 노련한 현장 반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이제 기력이 다했다며 자신의 낡은 연장통과 함께 작은 인테리어 업체의 운영권을 태수 씨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라는 노인의 마지막 응원이자 믿음이었습니다. 태수 씨는 그 작은 사무실의 이름을 태산이라 지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작은 언덕에 불과하지만 언젠가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산이 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 도심 곳곳에서는 재개발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태수 씨는 남들이 꺼리는 낡은 상가 수리나 위험한 보수 공사를 도맡았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잠을 자며 인부들과 함께 흙탕물을 뒤집어 썼습니다. 어느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 옹벽이 무너질 것 같다는 연락을 받은 그는 한달음에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진흙더미 속에 몸을 던져 붕괴를 막아내는 그의 모습에 까다롭기로 소문난 건축주조차 혀를 내둘렀습니다. 사장님, 이 밤중에 직접 나오실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 정도 정성이면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다. 건축주의 칭찬에도 태수 씨는 묵묵히 흙 묻은 장화를 털어낼 뿐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배웠습니다. 돈보다 신용을, 말보다 행동을 앞세우자 일감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명뿐이었던 직원은 10명으로 늘어났고 작은 트럭 한 대는 어느새 대형 장비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가도를 달릴수록 태수 씨의 마음 한구석은 시려왔습니다. 낡은 사무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빛바랜 가족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복수심을 동력 삼아 더 가혹하게 자신을 몰아붙였습니다. 아직 멀었어. 겨우 이 정도로 만족할 수는 없어. 그들이 나를 다시 보게 될 날은 내가 저 하늘 끝에 닿았을 때여야 하니까. 그로부터 10년이라는 세월이 쏜살같이 흘러갔습니다. 2000년대 중반의 거친 흙먼지 속에서 발버둥 치던 이름 없는 목수는 이제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도심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유리 건물의 꼭대기층에는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신화라 불리는 태산건설의 심장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주인은 더 이상 낡은 작업복을 입은 한씨가 아닌 완벽하게 재단된 정장을 입은 한태수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도시의 마천루를 내려다보며 수천억 원의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거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태수 씨는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전경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그를 자수성가의 아이콘이라 칭송했고 수많은 젊은이가 그의 성공 비결을 배우려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 아래 선 그의 그림자는 그 누구보다 짙고 외로웠습니다. 10년 전 빗속에 버려졌던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그의 가슴 속에 날카로운 얼음 조각으로 박혀 있었습니다. 성공의 정점에 올라설수록 그를 버렸던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은 증오는 다시 서늘한 무관심으로 변해갔습니다. 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다음 일정을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이번에 새로 추진하는 재건축 단지의 투자 유치를 위해 여러 중소업체에서 면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중 한 곳의 사정이 꽤 급해 보입니다. 태수 씨는 창밖을 보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무미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급하다고 해서 예외를 둘 수는 없네. 태산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은 냉정하게 잘라내게. 감정에 휘둘려 사업을 망칠 순 없으니까. 그는 자신의 말을 증명하듯 차가운 눈빛으로 서류를 훑어내렸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가장 비참하게 내던져졌던 기억이 그를 가장 냉혈한 사업가로 만든 것입니다.
태수 씨는 비서가 두고 간 서류 뭉치 속에서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지만 설마 하는 생각에 그 이름을 애써 외면하며 덮어버렸습니다. 태산건설의 본사 로비 구석 푹신한 가죽 소파에 어울리지 않게 잔뜩 움츠러든 채 앉아있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10년 전 태수 씨를 매몰차게 내쫓았던 아내 이혜란 씨였습니다. 혜란 씨는 아들 지훈이가 벌여놓은 무리한 사업 확장이 독이 되어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업계 1위인 태산건설의 투자를 얻어내기 위해 이곳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만나고자 하는 한 회장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비서가 다가오자 혜란 씨는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나 비서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저 비서님, 한 번만 더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저희 아들 사업이 정말 경각에 달렸습니다. 회장님께 이 서류만이라도 전달해 주시면 안 될까요? 5분, 아니 3분이라도 좋으니 제발 얼굴만이라도 뵙게 해주세요. 비서는 곤란한 표정으로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사무적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모님,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약 없이는 면담이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개인적인 민원은 회장님께서 직접 받지 않으십니다. 혜란 씨는 무너져 내릴 듯한 표정으로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편 집무실 안의 커다란 모니터를 통해 이 모든 광경을 한태수 회장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니터 속에서 늙고 초라해진 전 아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태수 씨의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인터폰의 버튼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김 비서, 아까 그 여자 안으로 들여보내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 육중한 회장실 문이 열리고 혜란 씨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화려한 대리석 바닥을 밟았습니다. 창밖에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을 등지고 앉아있는 남자의 실루엣은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혜란 씨는 남자의 얼굴을 채 확인하기도 전에 바닥에 무릎부터 꿇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미천한 사람을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들 지훈이가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태산건설에서 조금만 도와주신다면 평생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제발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혜란 씨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울먹였습니다. 마침내 거대한 가죽 의자가 천천히 회전하며 남자의 얼굴이 빛 아래로 드러났습니다. 고개를 드시죠. 10년 만에 마주하는 얼굴인데 바닥만 보고 대화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익숙하면서도 한없이 낯선 목소리에 혜란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남자의 눈을 마주한 순간 그녀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품이 있는 모습이었지만 그 눈동자 속에 서린 서늘한 눈빛은 분명 자신이 10년 전 빗속으로 밀어냈던 한태수였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아니? 그럴 리 없어. 한태수는 그때 분명히 혜란 씨는 말을 잇지 못한 채 뒤로 엉금엉금 물러났습니다. 태수 씨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책상 위에 놓인 만년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10년간 피눈물을 흘리며 쌓아 올린 그의 성벽 앞에서 혜란 씨가 지켜온 가식의 세계는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벌컥 열리며 아들 지훈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상황이 좋게 풀린 것으로 착각했는지 다급하게 책상 앞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리석어 큰 빚을 졌지만 태산건설의 이름으로 보증만 서주신다면 이 은혜 평생 뼈에 새기며 살겠습니다. 제발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태수 씨는 그 역겨운 광경을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지훈아, 고개를 들어라. 내가 말한 그 부끄러운 아빠가 여기 있네.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공중을 가르자 지훈이의 몸이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지훈이는 태수 씨의 구두를 붙잡으며 매달렸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절박함은 이제 추악한 아첨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세요? 저 지훈이에요. 제가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했는지 아세요? 그때는 제가 어려서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혜란 씨 역시 정신을 차린 듯 기어와 태수 씨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잖아. 빚쟁이들이 무서워서 당신을 피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도 난 한순간도 당신을 잊은 적 없어. 우리 가족이잖아, 응? 태수 씨는 자신을 붙잡은 그들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직 탐욕으로만 찌든 손이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그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가족이라. 그 단어가 내들 입에서 나올 줄은 몰랐구나. 태수 씨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목공 장갑 한 켤레를 손끝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최 노인이 처음 건네주었던 땀과 흙먼지가 찌든 그 장갑은 그가 이 거대한 성을 쌓기 위해 바친 피눈물의 증거였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내 짐가방을 복도로 던지며 당신이 했던 말을 기억해? 나 하나만 없어지면 당신들끼리 조용히 살 수 있다고 했었지. 태수 씨의 낮은 목소리가 공중을 가르자 혜란 씨의 울음이 뚝 그쳤습니다. 지훈이는 아버지의 서늘한 시선을 피하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린 채 작은 목소리로 웅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딱 10억 원만 빌려주시면 평생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저희 정말 죽게 생겼어요. 태수 씨는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그들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투자 계약서가 아닌 태산건설의 가장 험한 현장에서 일해야 한다는 노무 계약서였습니다. 돈은 줄 수 없다. 하지만 살 길은 주마. 내일 새벽 5시 내가 알려주는 현장으로 나가라. 그곳은 내가 처음 일을 시작했던 곳이다. 거기서 10년간 땀 흘려 일해서 내들이 진 빚을 직접 갚아. 그게 싫다면 여기서 당장 나가라. 태수 씨의 단호한 선언에 혜란 씨와 지훈이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거액의 수표를 기대했으나 돌아온 것은 자신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흙먼지 구덩이로의 초대였습니다. 복수가 아닌 그들이 스스로를 파괴했던 그 탐욕의 무게를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것이 태수 씨가 선택한 가장 잔인하고도 격조 있는 용서의 방식이었습니다. 회장실 문이 닫히고 태수 씨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비틀거리며 나가는 전 아내와 아들의 뒷모습은 10년 전 그가 빗속에서 보았던 자신의 뒷모습보다 훨씬 더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태수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남을 무시하며 화려한 껍데기만 쫓아온 그들이 흙먼지 가득한 현장에서 10년을 버텨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일주일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거친 장갑을 끼고 벽돌을 나르는 대신 여전히 과거의 허영만을 붙잡으며 서로를 탓하다가 결국 야반도주하듯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태수 씨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의 동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로소 가슴속에 박혀있던 마지막 가시 하나가 빠져나간 듯한 시원함과 서글픔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는 퇴근길에 홀로 최 노인의 낡은 목공소가 있던 자리를 찾았습니다. 어르신, 이제야 제 마음의 집을 다 지은 것 같습니다. 태수 씨는 나직하게 읊조리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는 그저 각자의 선택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책임이 따른다는 인생의 엄중한 진리를 몸소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돈이 없어 가족에게 버려졌던 남자는 이제 돈보다 소중한 자신을 지키는 법을 깨닫고 진정한 평온을 찾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태수 씨의 상황이었다면 10년 만에 나타난 배신자들에게 어떤 손길을 내미셨겠습니까? 용서란 단순히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깨달을 기회를 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친구였습니다.